사방에 진동하는 악취는 마치 썩은 생선 내장을 한여름 땡볕에 며칠이나 묵혀둔 것보다 더 지독하여 구경 나온 동네 안악들은 코를 감싸 쥐고 헛구역질을 해대기 바빴다. 찢어진 거적대기 사이로 앙상하게 드러난 여인의 종아리는 시커먼 때와 고름으로 뒤덮여 있었고, 헝클어진 머리카락은 산짐승의 털처럼 엉겨붙어 그 형체조차 알아볼 수 없었으니 그야말로 지옥의 아귀가 살아 돌아온 듯한 몰골이었다. 그러나 그 흉물스러운 여인을 등에 업은 산의 김진사 대개 노총각 머슴돌쇠는 땀을 비 오듯 쏟으면서도 입게는 묘한 결의를 띠고 성큼성큼 마당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는데, 그의 거친 숨소리가 들릴 때마다 등에 업힌 여인의 가느다란 신음소리가 끊어질 듯 이어지며 주위에 조롱 섞인 웃음소리와 기이한 불협화음을 만들어냈다. 아이고, 저 미친놈 좀 복에 장가를 못 가서 환장을 했다더니 기어이 송장을 업고 들어오는구나. 저걸 아내라고 데려온 꼴 좀 보소. 대문 밖에서부터 따라온 동네 왈패들이 킬킬거리며 돌 던지듯 비아냥거렸고, 그 소란에 사랑채 문을 벌컥 열고 나온 주인 김진사는 마당에 퍼지는 악취에 미간을 한껏 찌푸리며 곤방대를 떨었다. 내 이놈 돌쇠야, 내 놈이 정령 실성을 한 것이냐. 내 집 마당이 어디라고 감히 다 죽어가는 거린을 들여 당장 그 더러운 것을 밖으로 내치지 못할까. 김진사의 호통이 벼락처럼 떨어졌으나 돌쇠는 무릎을 꿇으면서도 등 뒤에 여인을 내려놓지 않았는데, 이는 혹여 차가운 바닥에 그녀의 병든 몸이 상할까 염려한 까닭이었다. 돌쇠는 굵은 눈망울을 껌벅이며 주인에게 머리를 조아렸으나 그 목소리에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고집이 서려 있었다. 날이 죽을 때 죽더라도 사람 구실은 한번 해보고 죽어야 하지 않겠습니까요? 이 여인은 냇가 다리 밑에서 숨만 간신히 붙어있는 것을 제가 거두었습니다. 제 나이 40이 넘도록 짝이 없어 밤마다 찬 구들장을 끌어안고 울었는데, 비록 병들고 추한 거린이라 하나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 생각하고 제 짝으로 삼으려 합니다요. 부디 하룻밤이라도 따뜻한 아랫목에서 재워보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돌쇠의 말은 투박하였으나 그 속에 담긴 진심은 묵직하여 구경하던 사람들조차 잠시 입을 다물고 혀를 찼으나, 김진사는 기가 막히다는 듯 혀를 끌끌 차며 부채로 코앞의 공기를 휘저었다. 김진사는 본래 심성이 고약하기로 소문난 자였으나 평생 소처럼 일만 해온 돌쇠의 우직함을 알기에 차마 그 자리에서 멍석마리를 시키지는 못하고 에이 투에 침을 뱉으며 돌아섰다. 내 놈 팔자가 그러하니 어찌하겠느냐. 허나 내일 아침 그 송장이 우리 집에서 죽어나간다면 재수가 옴붙을 터이니 행랑채 구석방에 처박혀 쥐 죽은 듯 있으라. 그리고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당장 내다 버려야 할 것이다. 주인의 허락 아닌 허락이 떨어지자 돌쇠는 감격하여 연신 굽신거렸고, 구경꾼들은 저런 멍청한 놈 밥 먹여줄 입 하나 더 늘리려고 송장을 업어오다니 하며 손가락질을 멈추지 않았으나 돌쇠의 귀에는 그 어떤 비웃음도 들리지 않는 듯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켜 행랑채의 가장 끄트머리 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좁디 좁은 방으로 여인을 업고 들어갔는데, 그 뒷모습은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품은 사내처럼 조심스럽고도 애처로웠다. 행랑채 방 안은 냉기로 가득 차 있었고, 낡은 문풍지는 윙윙거리는 바람소리에 맞춰 구슬프게 떨리고 있었으나, 돌쇠는 서둘러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윗목에 깔아둔 낡은 요 위로 여인을 뉘었다. 등잔불을 켜 방 안을 밝히자 여인의 참혹한 몰골이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났는데, 온몸에 낀 때가 갑옷처럼 두터웠고 얼굴은 숯검정인지 흙탕물인지 모를 것으로 뒤범벅되어 눈, 코, 입조차 분간하기 어려웠다. 돌쇠는 부엌으로 달려가 솥에 물을 드고 깨진 바가지를 들고 와 수건을 적셨다. 임자 정신이 좀 드오내 비록 가진 것 없는 머슴놈이나 오늘부터는 내가 당신 서방이여. 굶어 죽게는 안 할 터이니 기운을 차려보시오.
돌쇠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따뜻한 물수건으로 여인의 이마를 닦아내자 시커먼 구정물이 뚝뚝 흘러내려 바닥을 적셨다. 여인은 열병에 시달리는지 가쁜 숨만 몰아쉴 뿐 대꾸가 없었으나 돌쇠는 싫은 기색 하나 없이 정성스럽게 그녀의 얼굴을 닦아내기 시작했다. 수건이 닿을 때마다 굳어있던 때가 불어 벗겨지면서 퀴퀴한 냄새가 좁은 방 안을 메웠으나 돌쇠는 아랑곳하지 않고 여인의 턱 밑과 목덜미 그리고 앙상하게 마른 손등을 닦아나갔다. 그는 평생 여인의 살결이라고는 만져본 적 없는 쑥맥이었기에 손길이 투박하고 거칠었으나 그 손끝에 담긴 마음만은 비단결보다 부드러웠다. 어찌 이리 험하게 사셨소? 부모 형제는 다 어디 가고 이런 꼴로 길바닥에 쓰러져 있었단 말이오. 돌쇠의 탄식이 깊어질 무렵 여인의 얼굴을 덮고 있던 두꺼운 때가 벗겨지며 등잔불 아래로 희미한 살색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저 때국물이 빠진 것이려니 생각했으나 이마와 콧날을 지나 양볼의 오물을 닦아내자 돌쇠의 손이 허공에서 멈칫하였다. 드러난 피부는 거칠고 병든 거린의 것이라기에는 믿기지 않을 만큼 희고 고왔으며 흑투성이 속에 감춰져 있던 이목구비는 붓으로 그린 듯 수려한 선을 드러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돌쇠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다시금 수건을 빨아 여인의 눈가를 조심스레 닦아내었는데 그 순간 감겨있던 여인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천천히 들어 올려졌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별처럼 빛나는 맑고 깊은 눈동자가 돌쇠의 투박한 얼굴을 정면으로 응시하자 돌쇠는 저도 모르게 헉하고 숨을 들이켜며 뒤로 주춤 물러났다. 그 눈빛은 길바닥에서 구걸하던 거지의 비굴함이나 죽음을 앞둔 병자의 흐릿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깊은 산속 옹달샘처럼 서늘하고도 기품이 서려 있어 감히 천한 머슴이 마주보기가 송구스러울 정도의 위험을 뿜어내고 있었다. 여인은 핏기 없는 입술을 달싹이며 무언가 말하려 했으나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지 가늘게 기침을 토해냈고 돌쇠는 황급히 물바가지를 들어 그녀의 입가에 가져다 대었다. 자, 물 좀 마시시오. 천천히. 물을 한 모금 삼킨 여인은 다시금 돌쇠를 응시하더니 쉰 소리가 섞인 그러나 또렷하고 침착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그 목소리는 비록 힘이 없었으나 억양과 단어의 쓰임새가 저작거리의 여인네들과는 확연히 달랐다. 돌쇠는 당황하여 말까지 더듬으며 대답했다. 여기는 김진사댁 행랑채입니다요. 제가 내게 쓰러진 댁을 업고 왔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그쪽을 제 처로 삼겠다고 주인어른께 말씀도 드렸고요. 돌쇠는 말하고 나서야 자신의 주제넘음이 부끄러워 얼굴을 붉혔다. 방금 씻겨놓은 여인의 얼굴은 비록 병색이 완연하나 귀한 집 규수처럼 고와해 보였기에 자신 같은 머슴이 남편이라 칭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인지 덜컥 겁이 났던 것이다. 그러나 여인은 돌쇠의 붉어진 얼굴과 거친 손, 그리고 낡은 방 안의 풍경을 천천히 둘러보더니 의외의 반응을 보였다. 그녀는 혐오감이나 실망 대신 깊은 안도의 숨을 내쉬며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였던 것이다. 고맙습니다. 죽어가던 목숨을 살려주시고 거처까지 마련해 주셨군요. 여인의 말에 돌쇠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손사래를 쳤다. 아니, 당치 않습니다요. 그저 불쌍해서, 제가 장가를 못 가서 욕심을 부린 것입죠. 돌쇠가 횡설수설하는 사이 여인은 힘겹게 몸을 일으키려 애쓰며 다시 말했다. 제 이름은 서희라 합니다. 비록 지금은 가진 것 없는 천한 몸이 되었으나 은공을 베풀어 주신 뜻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당신을 지아비로 섬기겠습니다. 돌쇠는 귀를 의심했다. 거짓골을 하고 죽어가던 여인이 정신을 차리자마자 자신을 지아비로 섬기겠다니 이것이 꿈인가 생시인가 싶어 자신의 허벅지를 꼬집어 보았다.
아픔이 느껴지는 것을 보니 꿈은 아니었으나 등잔불 아래 비친 여인의 눈빛은 여전히 알 수 없는 신비로움과 비밀을 간직한 채 돌쇠의 마음을 뒤흔들고 있었다. 과연 이 여인은 누구이며 어찌하여 그토록 처참한 몰골로 다리 밑에 버려져 있었단 말인가. 돌쇠의 가슴 속에서는 연민과 함께 걷잡을 수 없는 호기심과 두려움이 동시에 피어오르고 있었다. 날이 밝아오자마자 행랑채 문틈으로 스며드는 찬바람보다 더 매서운 현실이 돌쇠의 코앞에 닥쳐왔으니 그것은 바로 주인 김진사의 표독스러운 고함 소리였다. 이놈 돌쇠야 해가 중천에 떴는데 아직도 그 송장 옆에 자빠져 있느냐. 내 놈이 정령 밥줄이 끊겨봐야 정신을 차리겠구나. 돌쇠는 화들짝 놀라 이불을 박차고 일어났으나 밤새 앓는 소리를 내던 서희가 걱정되어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는 헝클어진 머리를 대충 쓸어 넘기며 방문을 열고 나갔는데 마당에는 이미 다른 머슴들과 종년들이 모여 수군거리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호기심보다는 경멸과 조롱이 가득 차 있었으며 개중에는 코를 킁킁거리며 냄새가 난다는 듯 과장된 몸짓을 하는 이도 있었다. 돌쇠는 묵묵히 고개를 숙인 채 김진사 앞으로 나아가 허리를 굽혔으나 김진사는 곰방대로 돌쇠의 어깨를 툭툭 치며 비아냥거렸다. 그래, 그 거지가 밤새 살아는 있더냐. 내 집 구석에 송장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할까봐 잠을 설쳤다. 내 놈이 기어이 그 물건을 끼고 살겠다면 내 특별히 허락은 하마. 헌화입 하나가 더 늘었으니 밥값은 내 놈 몫에서 제할 것이요. 일감은 2배로 해야 할 것이다. 알겠느냐. 김진사의 억지스러운 처사에 돌쇠는 속에서 울분이 치밀어 올랐으나 행랑채 좁은 방에 누워있는 아내를 생각하며 이를 악물고 참아내었다. 예 나리, 분부대로 하겠습니다요. 제 밥을 덜어서라도 그 사람 굶기지는 않겠습니다. 돌쇠의 대답에 김진사는 흥 콧방귀를 뀌며 돌아섰고 돌쇠는 곧장 뒷산으로 올라가 나무를 하기 시작했다. 평소라면 한나절 걸릴 나무짐을 순식간에 해치우고 밭을 갈고 쇠죽을 끓이며 몸이 부서져라 일을 했는데 이는 오직 저녁에 아내에게 가져다줄 누룽지 한 줌이라도 더 얻기 위함이었다. 동료 머슴 칠성이는 그런 돌쇠를 보며 혀를 찼다. 어이, 돌쇠 형님. 쯧쯧, 뭐가 씌어도 단단히 씌었구먼. 저런 병신 육갑하는 년을 데려다가 뭐에 쓰려고 이 고생요 차라리 내다 버리고 술이나 한잔합시다. 칠성이의 비아냥에 돌쇠는 낯을 든 손을 부들부들 떨었으나 싸움을 벌였다가는 그나마 붙어있는 거처조차 잃을까 두려워 묵묵히 땅만 파낼 뿐이었다. 해질녘이 되어 파김치가 된 몸을 이끌고 방으로 돌아온 돌쇠는 깜짝 놀라고 말았는데 난장판이나 다름없었던 좁은 방이 말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바닥에 굴러다니던 먼지 뭉치는 온데간데 없고 찢어진 문풍지는 밥풀로 정갈하게 떼워져 있었으며 무엇보다 아랫목에 앉아있는 서희의 모습이 아침과는 사뭇 달라 보였다. 그녀는 돌쇠가 구해다 준 낡은 무명옷을 입고 있었으나 그 단정하게 비서넘기 쪽진 머리와 꼿꼿한 허리는 마치 양반집 안방마님을 연상케 하는 기품이 서려 있었다. 서희는 들어오는 돌쇠를 보자마자 몸을 일으켜 절을 올렸다. 오셨습니까? 하루 종일 고된 일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그 목소리는 차분하고도 맑아 돌쇠에 하루 종일 쌓였던 피로와 서름이 눈 녹듯 사라지는 듯했다. 돌쇠는 황송하여 어쩔 줄 몰라 하며 그녀를 부축해 앉혔다. 아니 몸도 성치 않은 사람이 어찌 일어나시오. 그냥 누워있지. 서희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돌쇠가 품에서 꺼낸 식은 밥덩이와 김치 쪼가리를 받아들었다. 그것은 개밥보다 못한 초라한 저녁상이었으나 서희는 조금도 불평하는 기색 없이 소중하게 받아들었다. 서방님께서 피땀 흘려 구해오신 귀한 양식인데 어찌 소홀히 하겠습니까? 같이 드시지요.
두 사람은 희미한 등잔불 아래 머리를 맞대고 거친 밥을 나누어 먹었는데 돌쇠는 밥알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는지 모래알이 넘어가는지 알 수 없을 만큼 가슴이 먹먹했다. 그는 자신이 못나서 아내에게 따뜻한 국 한 그릇 먹이지 못하는 것이 한스러워 눈시울을 붉혔으나 서인은 오히려 자신의 밥을 덜어 돌쇠의 숟가락 위에 얹어 주었다. 저는 움직임이 적어 배가 고프지 않습니다. 서방님은 힘을 쓰셔야 하니 많이 드셔요. 그 따뜻한 배려의 돌쇠는 결국 굵은 눈물방울을 뚝뚝 흘리고 말았다. 임자, 내 못난 놈을 만나 고생이 많소. 남들은 나보고 미쳤다지만 나는 임자가 내 곁에 있어 준다는 것만으로도 천하를 얻은 것 같소. 그날 밤 서인은 돌쇠에 부르트고 갈라진 손을 자신의 고운 손으로 감싸주며 나직이 입을 열었다. 서방님,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것을 부끄러워 마세요. 겉모습은 비단 옷을 입었으나 속은 짐승만도 못한 이가 있고 누더기를 걸쳤으나 속은 금옥같이 귀한 이가 있는 법입니다. 저는 서방님의 그 우직하고 선한 마음을 보았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우리의 고생이 영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서희의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닌 마치 앞날을 내다보는 예언처럼 들려 돌쇠의 가슴에 깊이 박혔다. 다음 날부터 서희의 내조는 빛을 발하기 시작했는데 그녀는 몸을 추스르는 대로 행랑채 주변을 정리하고 텃밭에 버려진 채소 찌꺼기를 모아 시래기를 엮었으며 떨어진 옷감 조각을 모아 돌쇠의 해진 옷을 감쪽같이 기워주었다. 그녀의 바느질 솜씨는 어찌나 꼼꼼하고 정교한지 동네 안악들조차 곁눈질로 훔쳐보며 감탄할 정도였다. 그러나 김진사의 횡포는 날이 갈수록 심해져만 갔으니 어느 날은 돌쇠를 불러 뜬금없이 창고에 쌓인 썩은 콩을 골라내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 콩들 중에 썩은 것과 성한 것을 밤새도록 다 골라놓거라. 만약 내일 아침까지 다 못하면 내놈 부부는 밥 한 톨 얻어먹을 생각일랑 말하라. 창고 가득 쌓인 콩가마니를 본 돌쇠는 앞이 캄캄해져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혼자서 며칠을 꼬박 매달려도 불가능한 양이었기 때문이었다. 절망에 빠져 콩가마니 앞에 멍하니 앉아있는 돌쇠에게 서희가 다가왔다. 그녀는 상황을 살피더니 당황하는 기색 없이 차분하게 말했다. 서방님, 근심하지 마십시오. 주인 어른께서 원하시는 것은 콩을 골라내는 결과이지 서방님이 밤새 고생하는 과정이 아닐 것입니다. 서인은 부엌으로 가서 큰 대야에 물을 받아오더니 콩가마니를 뜯어 물에 쏟아부었다. 그러자 썩어서 속이 빈 콩들은 물 위로 동동 떠오르고 알이 꽉 찬 성한 콩들은 바닥으로 가라앉는 것이 아닌가. 돌쇠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입을 다물지 못했다. 아니 임자, 이런 신통방통한 수는 어찌 알았소. 내가 10년을 넘게 농사일을 했어도 이런 생각은 못했는데. 서인은 빙그레 웃으며 조리로 떠오른 썩은 콩들을 걷어냈다. 세상 이치가 다 그러합니다. 무작정 힘으로만 덤비면 태산도 옮길 수 없으나 이치를 따르면 흐르는 물에도 바위를 띄울 수 있는 법이지요. 서희의 지혜 덕분에 돌쇠는 밤을 새우기는커녕 불과 한두 시간 만에 일을 끝내고 단잠을 잘 수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득의양양하게 창고 문을 연 김진사는 완벽하게 분리된 콩을 보고 입이 떡 벌어졌다. 이놈이 벌써 다 했단 말이냐. 내 놈 머리에서 이런 수가 나올 리가 없는데. 김진사는 여우에게 홀린 듯 찜찜한 표정으로 돌쇠를 노려보았으나 이를 완수했으니 트집을 잡을 수도 없어 헛기침만 해대며 물러갔다. 이 사건 이후 돌쇠는 아내 서희를 단순한 아내가 아니라 하늘이 내려준 지혜로운 스승처럼 받들게 되었다. 하지만 시련은 외부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었으니 마을 안악들의 시기와 질투 또한 만만치 않았다. 빨래터에 나간 서희가 묵묵히 빨래를 하고 있으면 안악들은 일부러 흙탕물을 튀기거나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흉을 모았다.
어머, 저기 거지대기 빨래를 하네. 구정물에서 건진 년이 빨래는 할 줄 아나 몰라. 서방 잡아먹을 상이라더니 돌쇠 놈 얼굴이 반쪽이 됐어. 서희는 그런 모욕적인 언세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직 빨래, 방망이질에만 집중했다. 그녀의 고든 등과 흐트러짐 없는 자세는 마치 잡스러운 소음 따위는 귀에 담을 가치조차 없다는 듯한 태도였기에 오히려 흉을 보던 안악들이 무안해져 슬금슬금 자리를 피하곤 했다. 집에 돌아온 서희가 젖은 치맛자락을 말리고 있을 때 돌쇠가 속상한 마음에 물었다. 임자, 왜 저런 못된 년들에게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소? 내가 가서 홍우멍을 내줄까? 서희는 고개를 저으며 돌쇠의 손을 잡았다.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합니까? 저들의 입은 똥통과 같으니 대꾸하여 섞이면 제 입만 더러워질 뿐입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길을 가면 됩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자 김진사는 또다시 고약한 심술을 부렸다. 그는 겨울 땔감을 핑계로 돌쇠에게 험하기로 소문난 귀신 골짜기에 나무를 베어 오라고 시켰다. 그곳은 늑대와 멧돼지가 출몰하고 지세가 험해 마을 사람 누구도 얼씬거리지 않는 곳이었다. 돌쇠는 겁에 질려 얼굴이 사색이 되었으나 서희는 오히려 담담한 표정으로 돌쇠의 보찜을 챙겨주었다. 서방님, 두려워 마십시오. 짐승도 사람의 기운을 알아봅니다. 살기를 품지 않고 산의 주인에게 허락을 구하는 마음으로 들어가면 해를 입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서희는 돌쇠의 귀에 대고 나직이 속삭였다. 그 골짜기 중턱바위가 병풍처럼 둘러친 곳에 가면 붉은 열매가 달린 약초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캐오십시오. 돌쇠는 영문을 몰랐으나 아내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길을 떠났다. 골짜기는 음산하고 스산했으나 돌쇠는 아내의 말대로 마음을 비우고 묵묵히 발걸음을 옮겼다. 놀랍게도 산앞기로 소문난 산짐승들은 돌쇠를 보고도 공격하지 않고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고 돌쇠는 무사히 나무를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서희가 일러준 장소에 다다르자 과연 깎아지른 절벽 아래 신비로운 붉은 열매를 맺은 약초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었다. 그것은 산삼보다 귀하다는 영약이었으나 무지한 돌쇠는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저 아내가 시킨 대로 정성껏 케어 품에 넣었다. 나무를 한 짐 지고 돌아온 돌쇠가 약초를 내밀자 서희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으며 기뻐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장터 약재상에 내다 팔면 쌀 몇 가마니는 좋게 받을 것입니다. 허나 지금은 때가 아니니 잘 말려 두어야 합니다. 돌쇠는 아내의 해안에 다시 한번 감탄하며 험한 골짜기에서 살아 돌아온 안도감의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다. 그는 이제 확신할 수 있었다. 이 여인은 단순한 거지가 아니라 자신의 비참한 운명을 바꿔줄 귀인님이 틀림없다고. 겨울이 닥쳐오자 행랑채의 삶은 더욱 팍팍해졌으나 두 사람의 방 안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다. 서희는 김진사 댁에서 벌이는 자투리 천들을 모아 누비옷을 지어 돌쇠에게 입혔고 돌쇠는 아내가 가르쳐준 대로 지풀꾸와 튼튼한 멍석과 삼태기를 만들어 장에 내다 팔아 푼돈을 모으기 시작했다. 비록 겉보기에는 여전히 김진사 댁의 천한 머슴과 거지 아내였으나 그들의 내면은 이미 가난을 벗어나고 있었다. 밤이면 서희는 돌쇠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하늘천 따지. 처음에는 난 놓고 기역자도 모르던 돌쇠였으나 서희의 끈기 있는 가르침과 칭찬 속에 하나둘 글자를 익혀나갔다. 까막눈이 떠지면서 돌쇠는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고 주인의 부당한 지시에도 무조건 복종하기보다 이치를 따져 생각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 이것은 훗날 그가 겪게 될 거대한 변화에 작은 씨앗이 되고 있었으니 마을 사람들은 꿈에도 모를 그들만의 은밀하고도 위대한 성장이었다. 어느 눈 내리는 밤 서희는 돌쇠를 조용히 불러 앉혔다.
그녀의 눈빛은 평소보다 더욱 진지하고 결연해 보였다. 서방님,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모아두신 세경과 푼돈들, 그리고 제가 간직해온 작은 비상금을 합치면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돌쇠는 깜짝 놀라 물었다. 시작이라니요? 우리가 감히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서인은 창호지 문 밖으로 흩날리는 눈발을 응시하며 단호하게 말했다. 남의 집 행랑살이로 평생을 마칠 수는 없습니다. 서방님, 저 마을 어귀에 있는 흉가 귀신이 나온다고 하여 10년째 비어있는 그 집과 딸린 자갈밭을 사십시오. 돌쇠는 펄쩍 뛰었다. 아이고, 임자, 그 집은 흉가 중에 흉가요. 들어간 사람마다 병들어 죽거나 미쳐서 나갔다는 곳인데 그곳을 돈 주고 사다니요. 차라리 그 돈으로 논마직이라도 조금 사는 게 낫지 않겠소. 하지만 서희의 눈은 흔들림이 없었다. 아닙니다. 반드시 그 집이어야 합니다. 제 눈에는 그곳이 흉가가 아니라 우리 부부를 살릴 명당으로 보입니다. 저를 믿고 따라주시겠습니까? 돌쇠는 아내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 깊은 눈동자 속에 담긴 확신을 보자 돌쇠의 마음속 두려움은 서서히 믿음으로 바뀌어 갔다. 돌쇠가 평생을 바쳐 모은 피 같은 세경 뭉치를 내밀었을 때 흉가의 주인인 몰락한 양반 초혜 씨는 마치 귀신에 홀린 사람을 보듯 눈을 크게 뜨고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복의 돌쇠, 자네가 정령 제정신인가? 그 집은 지난 10년간 사람 셋이 목매달아 죽고 들어가는 족족 피를 토하며 도망쳐 나온 흉지 시옹디 중의 흉지일세. 내 비록 돈이 급해 팔기는 한다만 나중에 원귀가 붙었다며 나를 원망하지는 말게나. 최 씨가 떨리는 손으로 돈주머니를 받아 챙기면서도 연신 찜찜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으나 돌쇠는 침을 꿀꺽 삼키며 애써 태연한 척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요. 제 처가 그곳이 좋다고 하니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번 살아보렵니다. 그러니 어서 문서나 주십시오. 계약이 성사되고 돌쇠가 땅 문서와 집 문서를 받아들고 나오자 기다렸다는 듯 온 마을에 소문이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돌쇠 놈이 드디어 미쳤구나. 그 거지 년한테 홀려서 10년 세경을 몽땅 귀신 소굴에 털어넣었어. 이제 저놈들 송장 치울 일만 남았네 그려. 김진사는 이 소식을 듣고는 배꼽을 잡고 넘어가도록 웃어댔다. 그는 돌쇠를 마당에 불러놓고 비웃음 가득한 얼굴로 조롱했다. 내 놈이 내 집에서 나가 독립을 하겠다기에 어디 좋은 전답이라도 사는 줄 알았더니 기껏 산다는 게 도깨비 터라니 꼴에 집주인 행세를 해보고 싶었던 개냐 내 장담하건대. 내 놈들은 사흘도 못 버티고 기어나와 내 바짓가랑이를 잡고 살려달라 빌 것이다. 그때는 국물도 없을 줄 알아라. 돌쇠는 주인의 모욕에 얼굴이 화끈거렸으나 곁에 서 있는 서희가 조용히 눈짓을 보내며 참으라 일렀기에 묵묵히 고개만 숙이고 물러나왔다. 짐이라곤 낡은 이불 보따리와 찌그러진 솥단지 하나뿐인 초라한 이사였으나 두 사람이 김진사의 대문을 나서는 순간 돌쇠의 가슴 속에서는 알 수 없는 해방감과 두려움이 동시에 소용돌이쳤다. 뒤통수에 꽂히는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뒤로하고 그들은 마을 어귀 언덕배기에 흉물스럽게 방치된 그 폐가로 향했다. 흉가의 꼴은 가까이서 보니 더욱 처참하였다. 대문은 반쯤 썩어 문짝 하나가 덜렁거렸고 마당에는 자풀이 사람 키만큼 자라 있었으며 지붕의 기와는 깨지고 내려앉아 마치 이빨 빠진 노인의 입처럼 흉측하게 벌어져 있었다. 무엇보다 그곳을 감싸고 있는 기운이 음산하기 짝이 없었는데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서늘한 바람이 불어와 썩은 나무 냄새와 곰팡내를 풍기니 돌쇠는 저도 모르게 몸을 부르르 떨며 서희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임자, 정말 여기서 살 수 있겠소. 당장이라도 귀신이 튀어나올 것만 같은데. 그러나 서희는 전혀 두려운 기색 없이
오히려 사뭇 진지한 눈빛으로 집의 형세와 주변 산세를 찬찬히 훑어보고 있었다. 그녀는 잡초가 무성한 마당을 가로질러 깨진 장독대 옆에 서더니 발로 흙을 툭툭 차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흐르는 기운이 막혀 탁해졌을 뿐 본래는 기가 모이는 명당이로다. 사람들이 겉모습에 속아 보물을 알아보지 못했구나. 서인은 곧장 팔을 걷어붙이고 돌쇠에게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다. 서방님, 우선 저 무너진 담장 아래 쌓인 흙더미부터 치워야 합니다. 그리고 마당 한가운데 박혀있는 저 검은 바위를 파내어 집 뒤편으로 옮겨야 해요. 돌쇠는 영문을 몰랐으나 지금까지 보여준 아내의 지혜를 믿기에 군말 없이 곡괭이를 들었다. 알겠소. 임자 말이라면 팥으로 메주를 쏜다 해도 믿겠소. 돌쇠가 땀을 뻘뻘 흘리며 바위와 씨름하는 동안 서인은 낫을 들고 마당의 잡초를 베어내기 시작했는데 그녀의 손놀림은 거침이 없었다.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차며 구경을 왔다. 저것 봐, 귀신 들린 집에서 구슬해도 모자랄 판에 땅을 파고 있네. 저러다 동티가 나서 급사를 맞지. 그들은 돌쇠 부부가 곧 귀신의 해코지를 당할 것이라 저주했으나 해가 지고 어둠이 깔려도 그들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다만 밤이 깊어지자 낡은 기둥 틈에서 끼익 하는 기괴한 소리가 들려와 돌쇠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을 뿐이었다. 그날 밤 촛불 하나에 의지해 횡한 방에 앉은 돌쇠는 무서움에 떨며 물었다. 임자, 방금 무슨 소리 못 들었어? 여자 울음소리 같은 게. 서인은 미소를 지으며 돌쇠의 손을 잡아 안심시켰다. 바람이 썩은 나무 틈을 지나며 나는 소리일 뿐입니다. 귀신은 사람의 마음속 두려움이 만들어내는 허상이지요. 내일 날이 밝으면 저 소리가 나는 구멍을 막을 터이니 걱정 마십시오. 서희의 담담한 목소리의 돌쇠는 신기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짐을 느꼈다. 다음 날부터 부부의 고된 노동은 계속되었다. 돌쇠는 서희가 시키는 대로 집 안팎의 묵은 때를 벗겨내고 썩은 기둥을 보수하고 무너진 구들장을 드러내어 다시 놓았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다. 서희가 지목한 곳을 파내거나 고칠 때마다 집을 감싸고 있던 음습한 냉기가 조금씩 사라지고 볕이 잘 드는 아늑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마치 막혔던 혈이 뚫리듯 죽어가던 집이 숨을 쉬기 시작하는 것만 같았다. 특히 서희는 집 뒤편에 딸린 자갈밭에 집착했다. 그곳은 돌이 너무 많아 풀 한 폭이 제대로 자라지 않는 버려진 땅이었는데 서희는 돌쇠에게 그 자갈들을 모두 골라내라고 일렀다. 임자, 이 돌밭을 일구어 무엇 하려오. 여기서 농사를 짓느니 차라리 갯벌에서 벼를 키우는 게 빠르겠소. 돌쇠가 투덜거렸으나 서희는 단호했다. 이 자갈 아래 옥토가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돌들은 그냥 돌이 아니라 물기를 잡는 데 쓰일 귀한 재료가 될 것입니다. 돌쇠는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으나 아내의 말을 믿고 며칠 밤낮으로 자갈을 퍼 날랐다. 손바닥이 터져 피가 나고 어깨가 짓무를 지경이었지만 묵묵히 돌을 나르는 돌쇠의 모습에 마을 사람들의 비웃음도 조금씩 수그러들고 대신 독한 놈들이라는 경외심 섞인 눈초리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갈을 거의 다 걷어낼 무렵이었다. 돌쇠의 괭이 끝에 텅하고 무언가 둔탁한 것이 걸렸다. 흙을 파헤쳐보니 커다란 바위 틈 사이로 맑은 물이 솟아오르는 샘물이 발견되었다. 임자물이요, 물이 솟아나오. 물이 귀한 산중턱 마을에서 샘이 터진 것은 천지개벽할 일이었다. 돌쇠가 흙투성이가 된 얼굴로 환호하자 서희가 다가와 그 물맛을 보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상대로입니다. 이 집은 본래 수맥이 흐르는 길목을 잘못 막아 습기가 차고 음기가 강했던 것입니다. 이제 물기를 터주었으니 집은 건조해질 것이고 이 물은 우리 농사의 생명수가 될 것입니다. 서희의 해안은 적중했다.
샘물이 터지자 집안의 눅눅한 곰팡이가 사라지고 자갈을 걷어낸 밭은 샘물 덕분에 비옥한 옥토로 변모할 준비를 마쳤다. 마을 사람들은 샘물이 터졌다는 소식에 배가 아파 죽을 지경이었으나 이미 땅은 돌쇠의 소유였으니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하지만 진정한 시련은 그때부터였다. 집을 고치고 땅을 일구느라 가져온 돈은 바닥이 났고 당장 끼니를 때울 양식조차 떨어져 버린 것이다. 쌀독은 비어 거미줄을 치게 생겼고 겨울 준비는 막막하기만 했다. 돌쇠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마루에 걸터 앉았다. 임자 집은 번듯해졌는데 백가죽이 등에 붓게 생겼어. 당장 내일 먹을 보리쌀 한 줌이 없으니 어찌하면 좋소. 그때 서희가 장롱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를 꺼내왔다. 그것은 그녀가 틈틈이 모아온 산약초 말린 것과 돌쇠 몰래 수놓았던 비단 주머니 몇 개였다. 서방님, 이것을 장터에 내다 파십시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닭 한 쌍과 콩 종자를 사오십시오. 돌쇠는 깜짝 놀랐다. 아니, 쌀을 사는 게 아니라 닭을 사라고요.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서희는 눈빛을 빛내며 말했다. 당장의 배고픔을 면하려 쌀을 사면 며칠 못 가 다시 굶주릴 것입니다. 허나 닭과 콩은 훗날 우리를 살찌울 미천이 될 것입니다. 저를 믿고 다녀오십시오. 돌쇠는 줄인 배를 움켜쥐고 장터로 향했다. 아내의 수혜품은 워낙 솜씨가 뛰어나 장터에 내놓자마자 부잣집 마님들의 눈에 띄어 비싼 값에 팔려나갔고 약초 또한 좋은 값을 받았다. 돌쇠는 쌀밥에 유혹을 뿌리치고 아내의 말대로 튼실한 암탉과 수탉 그리고 콩 한 자루를 사서 돌아왔다. 돌아오는 길에 김진사와 마주쳤는데 김진사는 돌쇠의 짐을 힐끗 보더니 코웃음을 쳤다. 흥, 쌀독이 비었다더니 꼴값을 떠는구나. 닭이 알을 낳기도 전에 내 놈들 뱃속으로 들어갈 게 뻔하지. 돌쇠는 꾹 참고 집으로 돌아왔다. 서희는 닭을 마당에 풀어놓고 자갈을 걷어낸 밭에 콩을 심었다. 기이하게도 그 척박해 보였던 땅에서 콩은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났고 닭들은 쉼없이 알을 낳아대었다. 서희는 그 알들을 모아 다시 병아리를 까게 하고 일부는 이웃에 필요한 이들과 물물 교환하여 살림을 불려나갔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자 흉가라 불리던 그곳은 완전히 딴 세상이 되어 있었다. 무너져가던 담장은 돌쇠가 계곡에 돌을 날라 튼튼하게 다시 쌓아 올렸고 잡초만 무성하던 마당은 정갈한 텃밭과 화단으로 변모해 있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집안의 감도는 기운이었다. 과거의 음산함은 온데간데 없고 늘 따뜻한 볕이 들고 향긋한 흙내음이 풍긴이 지나가던 새들도 쉬어갈 정도였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귀신집이 명당이 되었다며 수군거렸고 개중에는 돌쇠에게 집터보는 법을 물어보러 오는 이도 생겼다. 그러나 서희는 아직 만족하지 않았다. 그녀는 돌쇠에게 마루 밑을 가리키며 넌지시 말했다. 서방님, 이제 집의 겉모습은 갖추었으나 속을 채울 때가 되었습니다. 다가올 장마철을 대비하여 저 마루 밑 구들장을 뜯어내고 아궁이를 새로 놓아야겠습니다. 돌쇠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멀쩡한 구들장을 왜 뜯어낸단 말이오. 아궁이도 불이 잘 만드는데. 서희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찻잔을 내려놓았다. 옛말에 등잔 밑이 어둡다 하였습니다. 이 집을 지은 옛 주인이 남긴 진짜 유산은 눈에 보이는 곳이 아니라 가장 깊고 은밀한 곳에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아궁이의 위치를 조금만 틀면 땔감을 절반만 써도 방이 절절 끓게 될 것입니다. 돌쇠는 아내의 깊은 뜻을 다 헤아릴 수는 없었으나 그녀의 말에 복종하는 것이 곧 복을 부르는 길임을 뼈저리게 체험했기에 다음 날 새벽부터 장비를 챙겨 들었다. 이것이 그들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대한 사건의 서막임을 돌쇠는 까맣게 모른 채 그저 묵묵히 마루 밑으로 기어 들어갔다.
천지를 집어삼킬 듯 포효하는 천둥소리가 낡은 석가래를 뒤흔들고 억수같이 쏟아지는 장대비가 지붕기와를 부술 듯 두들겨 대는 밤이었다. 그 굉음 속에서 돌쇠는 마치 신들린 사람처럼 방바닥의 구들장을 드러내고 있었는데 얼굴은 숯검정과 땀으로 범벅이 되었고 손톱 밑은 터져 피가 배어 나왔으나 그의 곡괭이질은 멈출 줄을 몰랐다. 서방님, 조금만 더 깊이 파보십시오. 그 아래 더 깊은 곳에 기운이 뭉쳐 있습니다. 등잔불을 들고 곁을 지키는 서희의 목소리는 밖에서 몰아치는 비바람 소리에도 묻히지 않고 또렷하게 돌쇠의 귓가에 파고들었다. 돌쇠는 침을 꿀꺽 삼키며 마지막 힘을 짜내어 거대한 구들장 밑에 흙을 파헤쳤다. 깡 하는 둔탁한 금속성 소리가 곡괭이 끝에서 울려 퍼짐과 동시에 돌쇠의 손에 찌릿한 전율이 흘렀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흙을 쓸어내렸다. 흙먼지 사이로 드러난 것은 시커먼 흙 속에 파묻혀 있던 거대한 옹기 항아리의 뚜껑이었다.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자 어두침침한 방, 아니 순간 대낮처럼 환하게 밝아졌다. 항아리 가득 채워진 것은 엽전 꾸러미도 은부치도 아닌 누런 황금 덩어리들이었다. 번개라도 맞은 듯 멍하니 서 있던 돌쇠는 뒷걸음질 치다 엉덩방아를 찍고 말았다. 이게 다 무엇란 말이오? 꿈인가? 내가 지금 헛것을 보고 있는 게요. 돌쇠는 자신의 볼을 꼬집고 뺨을 때려보았으나 눈앞의 황금은 사라지지 않고 번들거리는 광채를 뿜어내며 그 위용을 자랑하고 있었다. 평생 만져보지도 못한, 아니 구경조차 해본 적 없는 엄청난 재물 앞에서 돌쇠는 기쁨보다는 덜컥 겁이나 사시나무 떨듯 떨었다. 이 밈자, 이걸 어찌하면 조쏘관에 알려야 하는 것 아니오.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 있다가는 도둑으로 몰려 경을 칠 것이오. 그러나 서인은 태연하게 항아리 속을 확인하더니 차분히 뚜껑을 닫고 돌쇠의 어깨를 감싸 쥐었다. 진정하십시오. 이것은 하늘이 서방님의 착한 심성에 내린 보답이자 전 주인이 남긴 몫입니다. 이 집을 살 때 우리는 집뿐만 아니라 그 터에 속한 모든 것을 산 것입니다. 두려워하실 것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비밀은 없는 법이라 했던가, 아니면 그날 밤의 요란한 천둥소리가 소문을 실어 나른 탓이었을까. 다음 날 아침 비가 그치고 해가 뜨자마자 돌쇠의 집 마당에는 불청객들이 들이닥쳤다. 내 이놈 돌쇠야 당장 썩 나오너라. 대문을 발로 차며 들어온 것은 다름 아닌 김진사와 몽둥이를 든 왈패들이었다. 김진사는 불그락푸르락한 얼굴로 콧김을 뿜어내며 마당 한가운데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내 소문을 다 들었다. 내 놈이 집을 고친답시고 바닥을 파다가 금 항아리를 캤다지. 그 금은 본래 이 집 주인이었던 최씨 가문의 것이다. 그리고 그 최씨에게 돈을 빌려준 내게 우선권이 있으니 그 금은 마땅히 내 것이 되어야 한다. 소문을 듣고 몰려온 동네 사람들로 집주인은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돌쇠를 걱정하거나 혹은 시기 어린 눈빛으로 노려보았다. 순박한 돌쇠는 서슬 퍼런 김진사의 기세에 눌려 방문을 열고 나오며 무릎을 꿇으려 했다. 나날이,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그때였다. 돌쇠의 앞을 가로막으며 서희가 방문을 활짝 열고 밖으로 나섰다. 그녀는 여전히 낡은 무명옷을 입고 있었으나 그 자태는 어느 대갓집 마님보다 당당했고 눈빛은 서리발처럼 차가웠다. 서희는 대돌 위에 꼿꼿이 서서 김진사를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다. 남의 집 마당에서 이 무슨 행패입니까? 주인 허락도 없이 들어와 고함을 치다니 이것이 양반의 법도입니까? 김진사는 웬거지 연히 눈을 똑바로 뜨고 대드는 것에 기가 찼으나 서희의 기세가 워낙 등등하여 잠시 움찔하였다. 이 건방진 년이 감히 어른 앞에서 말대꾸를 해. 내년 서방이 훔친 금을 내놓으라는데 무슨 말이 많으냐.
서인은 코웃음을 쳤다. 훔쳤다니요. 말씀을 삼가십시오. 우리 부부는 정당한 값을 치르고 이 집과 땅을 샀습니다. 매매 문서에 도장이 찍힌 그 순간부터 이 집의 기와 한 장, 흙 한 줌, 그리고 땅속의 돌멩이 하나까지 모두 제 남편 돌쇠의 것입니다. 김진사는 씩씩거리며 억지를 부렸다. 인연이 말장난을 하네 집을 샀지. 그 안에 든 금을 산 것은 아니지 않느냐. 밭을 샀다고 밭에 떨어진 남의 돈주머니까지 내 것이 되더냐. 주위의 왈패들이 올소하며 분위기를 험악하게 몰아갔고 돌쇠는 안절부절 못하며 서희의 옷자락을 잡아 끌었다. 하지만 서희는 흔들림 없이 한 발자국 앞으로 나서며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반박했다. 좋습니다. 날이 말씀대로라면 밭을 샀을 때 밭에 있는 자갈과 잡초도 파는 사람의 것이니 도로 가져가야 마땅하겠지요. 우리가 이 집을 샀을 때 귀신이 나온다며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흉가였습니다. 그때 나리께서는 귀신 들린 집을 샀다고 비웃으셨지요. 만약 땅속의 물건이 전 주인의 것이라면 이 집에 살던 귀신도 전 주인의 것이니 나리가 도로 데려가시겠습니까? 흉과 길은 한 몸이라 귀신을 마다했으면 복도 탐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세상 이치입니다. 서희의 날카로운 논리에 구경하던 사람들 사이에서 와 하는 탄성과 함께 웃음이 터져 나왔다. 맞는 말이네. 귀신 나올 땐 쳐다도 안 보더니 금 나왔다니까 달려드는 꼴 좀 보소. 웅성거림이 커지자 김진사의 얼굴은 홍당무처럼 붉어졌다. 그는 말문이 막히자 부채로 손바닥을 탁탁 치며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다. 내 내년이 어디서 주어들은 말로 궤변을 늘어놓느냐. 관에 가서 사또 앞에서 시비를 가려보자. 내년 부부를 도둑으로 몰아 옥살이를 시킬 테다. 김진사가 으름장을 놓자 돌쇠는 얼굴이 사색이 되었으나 서희는 오히려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품속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들었다. 좋습니다. 관하로 가시지요. 허락하기 전에 이 문서부터 보셔야 할 것입니다. 서희가 펼쳐 보인 것은 최 씨로부터 집을 살 때 받은 매매 계약서였다. 하지만 서희는 그 밑에 덧붙여진 작은 글귀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여기 보십시오. 가옥과 대지, 그리고 그 안에 속한 일체의 모든 것을 양도함에 있어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이 문구는 제가 계약 당시에 초혜 씨 어르신께 간청하여 특별히 적어 넣은 것입니다. 그때 초혜 씨 어르신은 흉가를 처분하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하여 흔쾌히 수락하셨고 나리께서도 그 자리에 증인으로 계셨지 않습니까? 김진사는 눈을 비비고 문서를 들여다보았다. 과연 그 문구가 적혀 있었으나 당시에는 흉가에 무엇이 있을 리 없다 생각하여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기억이 떠올랐다. 자신의 발등을 자신이 찍은 꼴이 된 김진사는 입만 뻐끔거릴 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서희는 쐐기를 박듯 나직하지만 단호하게 덧붙였다. 또한 나리께서 최 씨 어르신께 돈을 빌려주셨다 하나 그것은 고리대금으로 원금의 3배를 뜯어내려 했던 불법적인 거래였음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관에 가서 이 금의 소유권을 따지시려면 나리의 고리대금 장부부터 사또 앞에 내놓으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도 가시겠습니까? 김진사는 쏘스라치게 놀랐다. 자신의 은밀한 고리대금업을 이 거지 여자가 어찌 알고 있단 말인가? 사실 서희는 빨래터와 장터에서 귀동냥으로 마을의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 왔던 것이다. 김진사는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다. 만약 이 사실이 밝혀지면 금은커녕 관에 끌려가 곤장을 맞을 판이었다. 에이 더러워서 안 갖는다 재수가 없으려니 별. 가자. 김진사는 황급히 왈패들을 이끌고 쥐구멍을 찾듯 도망쳤고 그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며 통쾌해했다. 김진사가 임자를 제대로 만났네. 저 똑똑한 색시가 보통 내기가 아니었어.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돌쇠는 멍하니 서희를 바라보았다. 방금 전까지 자신의 등 뒤에 숨어야 할 연약한 여인이라 생각했던 아내가 천하의 김진사를 말 몇 마디로 쫓아내고 거인처럼 우뚝 서 있는 모습에 그는 전율을 느꼈다. 그날 밤 부부는 황금이 든 항아리를 앞에 두고 마주 앉았다. 돌쇠는 감격에 겨워 서희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임자, 내가 참으로 복받은 놈이오. 당신 아니었으면 나는 평생 남의 집 머슴살이나 하다 죽었을 텐데. 당신은 대체 누구시기에 이리도 지혜롭고 담대하시오. 서희는 돌쇠의 손을 맞잡으며 부드럽게 웃었다. 그리고 그동안 숨겨왔던 자신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놓기 시작했다. 서방님, 사실 저는 한양의 사대부 가문 출신입니다. 영모에 휘말려 집안이 멸문지와 미의 맨칠월을 당하고 저 혼자 간신히 목숨을 건져 도망쳐 나왔지요. 쫓기는 몸이 되어 거지 행세를 하며 전국을 떠돌다 병들어 죽어가던 저를 서방님이 구해주신 것입니다. 돌쇠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짐작은 했으나 양반집 규수일 줄이야. 아이고 아기씨, 아니 부인 제가 감히 귀한 분을 이를 어쩌나. 돌쇠가 당황하여 절을 하려 하자 서희가 급히 말렸다. 서방님 일어나십시오. 양반의 껍데기가 무엇이 중요합니까? 제게 생명을 주시고 지극한 사랑으로 보살펴 주신 서방님이야말로 제게는 하늘이고 부모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재물로 떵떵거리고 살 수 있게 되었으나 저는 이 돈을 우리만을 위해 쓰고 싶지 않습니다. 서방님, 제 뜻을 따라주시겠습니까? 돌쇠는 눈물을 닦으며 세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묘하며 임자 말이 곧 법이요. 내 목숨이 붙어있는 한 임자가 하자는 대로 다 하리다. 서희의 눈이 촛불보다 더 맑게 빛났다. 부자는 돈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돈을 잘 쓰는 자라 했습니다. 내일부터 우리는 이 마을에서 가장 가난한 부자가 될 것입니다. 밖에는 폭풍우가 지나간 밤하늘에 별이 총총히 뜨기 시작했고 낡은 흉가는 이제 황금빛보다 더 찬란한 희망으로 가득 차오르고 있었다. 돌쇠와 서희 두 사람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도 혹독하여 산천초목이 얼어붙고 들짐승조차 먹을 것이 없어 마을로 내려오는 흉년 중의 흉년이었다. 소위 보릿고개라 불리는 이 잔인한 계절 앞에 가난한 소작농들은 초근 목피로 연명하다 굶어 죽는 이가 부지기수였고 곳간에 쌀을 쌓아둔 부자들은 혹여 폭도들이 들이닥칠까 대문을 걸어 잠그고 담장을 높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마을 어귀 예전에는 귀신이 나온다 하여 사람들이 피해 다니던 돌쇠의 집 대문만은 활짝 열려 있었으니 그 문틈으로 흘러나오는 것은 사람을 위협하는 맹견에 짖는 소리가 아니라 구수하고 달큰한 쌀밥 짓는 냄새였다. 새벽부터 피어오른 아궁이의 영희는 굶주린 마을 사람들을 홀리듯 불러 모았고 마당에는 커다란 가마솥 3개가 쉴 새 없이 끓고 있었다. 돌쇠는 비단옷 대신 땀에 젖은 무명옷을 입고 커다란 주걱을 휘저으며 외쳤다. 자, 줄을 서시오 굶는 이가 없도록 넉넉히 준비했으니 어린아이와 노약자부터 앞으로 나오시오. 그것은 단순한 적선지시한 이 아니었다. 서희는 금항아리에서 나온 재물을 허투루 쓰지 않고 흉년이 들 것을 미리 예견하여 인근 고을의 쌀을 사들여 창고를 채워두었던 것이다. 서방님, 이 재물은 하늘이 잠시 우리에게 맡긴 것입니다. 지금 곡식을 풀지 않으면 사람들은 굶어 죽고 마을은 황폐해질 것입니다. 사람이 없으면 땅도 소용없고 돈도 휴지 조각에 불과합니다. 서희의 뜻에 따라 돌쇠는 자신의 곡간을 헐어 죽을 쓰고 밥을 지어 이웃에게 나누었다. 마을 사람들은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을 받아들고 눈물을 흘리며 돌쇠 부부를 생불산 부처이라 칭송했다. 한때 그들을 거지년과 바보 머슴이라 조롱하던 입들이 이제는 감사의 찬송을 부르는 입으로 바뀌었으니
진정한 부자는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인심 아란신으로 사는 것임을 증명하는 순간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줄을 선 사람들 틈에 낯익은 얼굴 하나가 고개를 푹 숙인 채 서 있었다. 꽤 죄죄한 몰골에 다 떨어진 갓을 쓴 그 노인은 다름 아닌 김진사였다. 욕심을 부리다 고리대금업이 관에 발각되어 재산을 몰수당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투전에 손을 대어 알거지가 된 그는 자존심 때문에 차마 돌쇠의 집을 찾지 못하고 며칠을 굶다 결국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 밥 동량을 하러 온 것이었다. 돌쇠가 국자를 들고 다가가자 김진사는 황급히 얼굴을 가리며 뒷걸음질 쳤다. 아, 아니네. 내가 길을 잘못 들었어. 도망치려는 김진사의 앞을 돌쇠가 가로막았다. 옛날 같으면 호통을 치며 쫓아냈을 김진사였으나 지금의 돌쇠는 달랐다. 돌쇠는 말없이 김진사의 떨리는 손을 잡아 끌어 따뜻한 아랫목으로 안내했다. 날이 아니 어르신, 앉으십시오. 식은 밥 드시지 마시고 여기 갓 지은 더운 밥 드시고 가십시오. 돌쇠가 정갈하게 차린 독상을 내어오자 김진사는 끝내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돌쇠야,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내 놈을 짐승만도 못하게 취급했는데 너는 나를 사람으로 대접하는구나. 내가 짐승이다. 내가 짐승이야. 김진사는 밥그릇에 눈물을 뚝뚝 흘리며 지난날의 과오를 뉘우쳤다. 서희가 방문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돌쇠에게 다가와 귀띔했다. 서방님 원수를 갚는 가장 통쾌한 방법은 그를 용서하여 부끄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서방님은 칼이 아닌 덕띠의로 천하를 베셨습니다. 돌쇠는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였으나 그의 가슴 속에는 그 어떤 복수보다 더 큰 벅차오름이 가득 찼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10년이 지났다. 돌쇠의 집은 이제 인근 고을에서 제일 가는 대지주가 되었으나 집의 겉모습은 여전히 소박했다. 다만 마당에는 글 읽는 소리가 낭낭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서희가 낳은 아들과 딸이 서책을 펴놓고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들을 가르치는 훈장조차 서희의 학식에 감탄하여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어느 봄날 한양에서 암행어사가 고을을 시찰하러 왔다가 돌쇠의 집에서 묵게 되었다. 어사는 마루에 걸린 족자를 보고 발을 멈추었다. 거기에는 진흙 속에서도 연꽃은 피어난다. 처염상정 출한 창징라는 글귀가 유려한 필체로 쓰여 있었다. 어사는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탄식을 내뱉었다. 이 필체는 10여 년 전 영모로 억울하게 돌아가신 예판 대감의 여식 그 천재라 불리던 아기씨의 필체가 아니더냐. 어사가 놀란 눈으로 안주인을 청하자 서희가 정갈한 차림으로 나와 예를 갖추었다. 어사는 단박에 그녀를 알아보았다. 살아 계셨군요. 조정에서는 이미 복권이 이루어져 가문의 명예가 회복되었습니다. 어찌하여 이곳에 숨어 지내십니까? 한양으로 가시면 예전의 영화를 되찾으실 수 있을 텐데. 문 밖에서 찻상을 들고 오던 돌쇠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자신의 아내가 명문가의 규수라는 것은 알았으나 이제라도 떠나버릴까봐 덜컥 겁이 났던 것이다. 쟁반을 든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러나 서희는 온화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대감 사람을 잘못 보셨습니다. 저는 그저 흙 파먹고 사는 농사꾼 돌쇠의 처일 뿐입니다. 과거의 이름은 강물에 떠내려간 지 오래입니다. 제게는 지금의 삶이 땀 흘려 일하고 이웃과 나누는 이 삶이 구중궁궐의 비단옷보다 더 값지고 행복합니다. 어사는 서희의 흔들림 없는 눈빛을 보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러났다. 허허, 진정한 귀인이 여기 계셨구려. 내 비밀은 가슴에 묻고 가리다. 어사가 떠나고 돌쇠는 방문을 열고 들어와 와락 서희를 끌어안았다. 임자, 정말 괜찮겠소.
나 같은 무지렁이 곁에서 평생 홈이나 잡고 살아도 후회 없겠소. 서인은 돌쇠의 품에 얼굴을 묻으며 답했다. 서방님, 제가 거짓골을 하고 다리 밑에 쓰러져 있을 때 제 냄새나는 몸을 닦아주며 사람 대접을 해준 분은 세상에 오직 서방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황금 항아리를 캤을 때도 욕심 부리지 않고 제 뜻을 따라준 분도 서방님입니다. 거치장만 화려한 양반들보다 투박하지만 진실한 서방님의 마음이 제게는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보물입니다. 두 사람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 서로의 옷깃을 적셨다. 그날 밤 부부는 마루에 앉아 둥근 보름달을 올려다보았다. 흉가라 불리던 집터는 이제 매와 향기가 그윽한 낙원 엘레유엔으로 변해 있었다. 돌쇠가 곰방대에 불을 붙이며 껄껄 웃었다. 생각해보면 참으로 기묘한 인연이오. 내가 그때 다리 밑을 지나지 않았다면, 그리고 냄새난다고 코를 막고 지나쳤다면 오늘의 이 행복은 없었을 게 아니오. 서희가 돌쇠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화답했다. 인연은 하늘이 짓지만 그 매듭을 묶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지요. 서방님의 선한 마음이 복을 부른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와 대나무 숲을 스치며 사각거리는 소리가 마치 세상의 모든 축복을 속삭이는 듯했다.